윗집과의 소음 전쟁 당신은 아직도 말로만 싸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전세를 역전시킨 남자의 이야기. 새벽 5시 30분 민주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언제나처럼 머리가 지끈거렸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가져온 익숙한 통증이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민준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빽빽한 빌딩 숲에서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하고 피곤에 절어 퇴근하면 그의 작은 아파트는 도시의 소음과 인간관계의 복잡함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체였다. 이곳에서 그는 가면을 벗고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조명 아래 좋아하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재즈 음악을 들으며 두꺼운 양장본 소설을 읽거나 프로젝터로 벽 가득 영화를 쏘아 올리며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순간이 그의 소소하면서도 절대적인 행복이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그의 가구들은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에게 고독의 아름다움을 선물했다. 그의 삶은 고요하고 정돈되었으며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들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작년 가을 윗집이 바뀌었다. 새로운 입주민들은 어린아이 둘을 둔 젊은 부부였다. 처음 며칠은 그저 새 이웃이 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낮 시간대에 들리는 자잘한 생활 소음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필연적인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따금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도 아이들이 있나 보군 하고 너그럽게 이해했다. 민주는 자신도 어릴 적 한바탕 뛰놀던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음은 단순한 생활 소음의 범주를 넘어섰다. 해가 저물고 민준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소파에 몸을 기댈 때쯤이면 윗집의 소음은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고함과 울음소리,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쿵쿵거림, 무거운 가구를 질질 끄는 듯한 끼리 가는 마찰음, 때로는 부부가 언성을 높이는 듯한 흐릿한 말다툼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민준의 천장을 뚫고 그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소음은 불규칙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터져 나왔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 1시, 2시, 심지어 3시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소음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귀마개를 끼고 버텼지만 진동까지 동반하는 층간소음은 귀마개로도 막을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 무심한 콘크리트 슬라브 너머에서 펼쳐지는 난장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매일 밤 벌어지는 그들의 공연은 민준에게 지옥의 서막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안식처는 서서히 침공당하고 있었다. 잠은 사치였고 고요는 저 먼 옛날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점점 헬쓱해지고 있었다. 텅 빈 천장을 노려보며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마다 악몽 같았던 윗집 소음의 잔재가 민준의 낮까지 잠식하기 시작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의 집중력을 앗아갔고 업무 중 사소한 실수가 잦아졌다. 엑셀 시트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상사의 지시도 한 박자 늦게 이해되는 느낌이었다. 그의 안색은 점점 푸석해졌고 동료들은 그의 무기력한 모습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초조함과 짜증에 시달렸다. 고요했던 그의 일상은 균열을 넘어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결국 민주는 잠을 설친 어느 새벽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무작정 찾아가서 따지는 것은 그의 성격에도 맞지 않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리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며칠간 윗집 부부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지 시뮬레이션했다. 최대한 공손하게, 부드럽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방법을 꼴똘히 생각했다. 메모지에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적어가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갈등을 싫어하는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주말 오후 윗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민주는 마침내 현관문을 나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면서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났다. 그의 눈에는 윗집 현관문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벨을 누르기 전 그는 두어 번 심호흡을 했다. 혹시 모를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손에는 작은 선물 세트까지 들려 있었다. 딩동. 벨소리가 짧게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윗집 남편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낯선 민준의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층 아래 사는 사람인데요.
민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아, 예.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은 팔짱을 끼며 무뚝뚝하게 되물었다. 그의 태도에서 이미 불편함이 묻어났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밤늦게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서요.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나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밤늦은 시간에는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다. 최대한 부드럽고 정중한 어조를 유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세트를 내밀며 작게 덧붙였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민준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한숨을 푹 쉬기까지 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윗집 아내가 다가왔다. 그녀 역시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아, 층간소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만 특히 밤 11시 이후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아서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애들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애들더러 날지도 못하게 할 순 없잖아요. 저희도 애들한테 늘 조심하라고는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아내가 덧붙였다.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어요. 매트도 다 깔아놨고요. 아랫집에서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네요. 그들의 말에는 미안함이나 이해심 대신 귀찮음과 불쾌감 그리고 적반하장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시선은 민준을 재촉하는 듯 했다. 마치 이제 용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일말의 희망은 차가운 그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냉랭한 반응이었다. 그는 애써 지었던 미소를 거두고 민망함과 모욕감에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돌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쾅 하고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내려오는 동안 민주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깊은 무력감과 절망 때문이었다. 그는 현관문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선물 세트는 차가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대화는 실패했고 그의 정중한 호소는 그들에게 불쾌한 잔소리로 치부되었다. 오히려 이제 윗집은 그를 예민한 아랫집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터였다. 민주는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스스로 비웃었다. 그의 성체는 더욱더 깊은 절망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다. 첫 번째 대화 이후 윗집의 소음은 아주 잠시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소음은 이전보다 더 빈번하고 강렬하게 민준의 천장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마치 보란 듯이 그들의 불쾌감을 표현하듯. 민준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윗집 부부의 싸늘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귀찮음과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민주는 두 번째 카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아파트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곳, 그곳이라면 분명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마음에 작은 불꽃처럼 피어났다. 점심시간 민주는 텅 빈 회사 식당에서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그는 그동안 잠 못 이룬 밤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날짜와 시간, 소음의 종류까지 꼼꼼하게 적힌 수첩을 들고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다.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그의 표정은 딱히 놀라워 보이지 않았다. 층간소음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민분 층간소음 문제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요즘 워낙 흔한 일이라서요. 일단 저희가 윗집에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주의를 드리고 동네 게시판에도 층간소음 자제 요청 공고문을 부착하겠습니다. 직원의 말은 원론적이었다. 민주는 그래도 뭔가 시작되었다는 안도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심해서요. 다음 날 엘리베이터 안에는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웃 간 배려와 양보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문구가 그의 눈에는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민주는 작은 희망을 품고 며칠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희망은 점차 시들어갔다.
관리사무소의 중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다. 관리사무소의 전화나 공고문을 본 윗집은 아랫집이 관리사무소에 찔렀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준의 예상대로 그들은 더 큰 적대감을 가지고 소음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래도 밤 12시를 넘으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소음이 이제는 새벽 1시, 2시, 심지어 3시까지도 그들의 콘서트는 멈출 줄 몰랐다. 아이들이 더 격렬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 일부러 무언가를 바닥에 내리치는 듯한 쿵 소리, 심지어는 어른들의 웃음소리마저 천장을 통해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명백한 보복성 소음이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천장을 두드리자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 큰 쿵쿵거림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비웃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관리사무소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듯 원만히 해결하시도록 돕는 것이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 그들은 그저 수동적인 중재자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무력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시스템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정당하게 호소해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도 결국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깊은 절망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이제 고문실이 되어버렸고 그는 그 안에서 홀로 고통받는 죄수와 다름없었다. 눈물이 찔끔 솟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울분도 화를 낼 기력도 없었다. 그저 깊은 허무함만이 그를 감쌌다. 그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의 존재는 아파트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듯했다.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밤이 오는 것은 공포였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리는 늘 손뭉치로 가득 찬 듯 멍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중요한 보고서에서 오타를 발견하거나 회의 중 멍하니 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상사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기 일쑤였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은 이제 불편함과 짜증으로 바뀌는 듯했다. 그의 실수는 팀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 직속 상사에게 불려가 냉정한 질책을 들어야 했다. 민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라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상사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윗집의 소음 아래 허물어지고 있었다.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짜증을 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했고 옆자리 동료의 타이핑 소리마저도 귀를 찌르는 듯했다. 지하철의 소음, 거리의 소란스러움, 심지어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까지도 그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천장에서는 어떤 소음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한폭탄이 설치된 듯했다. 분노는 활화산처럼 그의 내면에서 들끓었다. 매일 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장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내가 왜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그들도 내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 그 격렬한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쿵쿵쿵.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핏발선 눈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장이라도 윗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부술듯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큰 스피커를 천장에 대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복수하고 싶다는 유치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성적인 민준의 한 조각이 그를 붙잡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싸움으로 번질 뿐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감정적인 보복은 상대방의 감정적 대응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파국일 터였다. 그는 이미 한 번의 정중한 대화와 한 번의 관리사무소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윗집은 예민한 아랫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민주는 그들의 보복성 소음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노려보며 민주는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이성 한 조각을 붙잡고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패배를 인정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가? 내가 왜 그들 때문에 나의 소중한 안식처를 떠나야 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했다. 그렇다면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말로 해서 안 된다면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눈을 감고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을 되짚어 보았다. 정중함은 무시당했고 시스템은 무력했다. 감정적인 폭발은 파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피해인데 왜 이 고통은 늘 주관적인 감정으로 치부되는가? 윗집 사람들은 예민하다. 애들 키우는 집은 다 그렇다며 그의 고통을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흔한 일이라며 심각성을 덜어내려 했다. 그렇다면 그의 고통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만들 수 있다면? 그의 피해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밤늦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민준의 반응이 달랐다. 천장을 노려보던 그의 눈빛에 분노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렸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차가운 금속성을 빛을 냈다. 그는 더 이상 호소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리라. 말은 통하지 않았다. 감정은 외면당했다. 이제 그는 다른 무기를 사용할 때였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감정의 싸움이 아닌 냉정하고 치밀한 증거의 싸움이 될 것이었다. 민주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 더 이상 호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말로 설득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감정적인 반응은 그저 자신을 더욱 소진시킬 뿐임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었다. 그의 평화를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참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층간소음 분쟁 사례, 법적 조치, 증거 수집 방법, 소음 측정 앱, 녹음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검색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그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증거 수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공 사례를 발견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에 소음 측정기 앱과 고음질 녹음 앱을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자 그의 방은 조용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평소 책을 읽던 작은 테이블 위에는 수첩과 펜 그리고 충전된 스마트폰이 놓였다.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천장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자정 무렵 드디어 익숙한 쿵 하는 충격음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린 듯한 소리였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천장을 두드리는 대신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들었다. 12월 1일 자정 0시 3분 윗집에서 무언가 떨어뜨린 듯한 충격음 발생. 소음 측정기 앱 55데시벨 기록. 그는 수첩의 정확한 시간과 소음의 종류, 측정된 데시벨 수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녹음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파일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마저 흐릿하게 담겼다. 그는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했다. 새벽 1시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타타탁 하고 천장을 두드리면 그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소음 측정기 앱의 수치를 확인했다. 새벽 1시 25분 아이들 뛰는 소리 62데시벨. 가구를 끄는 듯한 끼익하는 마찰음이 새벽 2시에 들리면 그는 또다시 모든 과정을 반복했다. 새벽 2시 10분 가구 끄는 소리 50데시벨. 어느 날 밤 윗집의 소음은 절정에 달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천장의 전등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민주는 목격했다.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물리적인 진동이었다.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의 영상 촬영 기능을 켰다. 흔들리는 전등을 향해 카메라를 고정하고 동시에 녹음되는 소음까지 담아냈다. 영상 속에서는 전등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과 함께 윗집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민준의 방은 고요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가 되었다. 그의 침실은 이제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었다. 소음이 포착되는 순간 그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눈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의 소음은 이제 그에게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수집해야 할 데이터일 뿐이었다.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마치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기록하듯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숫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의 수첩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채워졌다. 그의 평화로운 안식처를 파괴했던 그들의 소음은 이제 그들의 목줄을 재는 증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민준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이 쌓였다. 그의 수첩은 빼곡하게 채워져 더 이상 여백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새벽 2시에 들려오는 가구 끄는 소리, 주말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아이들 달리기 소리, 한밤중 부부가 언성을 높이는 듯한 흐릿한 말다툼 소리, 심지어는 세탁기를 돌리는 듯한 저음의 진동음까지. 민주는 그 모든 소음을 시간과 함께 기록하고 녹음했으며 가능하다면 영상으로 담았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밤마다 소음이 들려올 때마다 잠결에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누르는 일은 그의 수면을 더욱 방해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소음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와 같았다. 피곤해 절어 쓰러질 것 같다가도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마치 알람이 울린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귀는 마치 레이더처럼 소음을 포착했고 그의 손은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향했다. 그는 단순한 녹음을 넘어섰다. 녹음된 소리마다 구체적인 정보를 덧붙였다. 12월 5일 새벽 2시 17분 가구 마찰음 추정 58데시벨. 특정 주기로 3회 반복됨. 12월 10일 오후 9시 34분 아이들 고함 소리 및 발 구르는 소리 65데시벨. 약 2분간 지속. 12월 18일 새벽 1시 5분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60데시벨. 전등 흔들림 영상 촬영 완료. 12월 24일 저녁 8시 50분 어른 남녀의 언성 높은 말다툼 소리. 일부 내용 청취 가능. 52데시벨. 민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소음의 종류별로 꼼꼼하게 분류하고 정리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표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의 감정 섞인 시끄러워요라는 호소는 이제 12월 5일 새벽 2시 17분 58데시벨의 마찰음이라는 객관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을 때마다 민주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금 생생하게 느꼈다. 찢어지는 듯한 아이들의 고함 소리, 둔탁하게 울리는 발망치 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쿵쿵거림. 그 모든 소리가 그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소리들은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손에 쥔 무기였다. 그의 고통은 객관적인 증거로 변모했고 그의 분노는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미지의 범인을 추적하는 탐정과도 같았다. 범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들의 범죄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고독한 싸움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준의 방 스탠드 불빛은 더욱더 밝게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수첩과 스마트폰 그리고 쌓여가는 파일들은 그에게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결전이었다. 윗집의 거짓말과 변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을 그는 차분히 갈고 있었다. 그의 모든 희망과 복수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증이 이 데이터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여느 때처럼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지난 한 달간의 고독한 전쟁 덕분이었다. 스마트폰 속 빽빽한 증거 파일과 수첩 속 기록들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주는 무심코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붙어있는 공고문을 응시했다. 원래 입주자 대표 회의 안내. 매달 열리는 정기회의였기에 평소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공고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다음 줄에서 멈췄다. 안건 중 하나는 층간소음 분쟁 중재 및 해결 방안 논의.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과 노력 그리고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그것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아파트 전체 입주민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윗집의 만행을 공론화하며 공정한 심판을 받을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이거다. 그의 입술에서 작게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날 퇴근 후 민주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한 달간 모아온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엑셀로 정리된 데이터를 컴퓨터 화면에 띄웠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단순히 모든 파일을 나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입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하이라이트가 필요했다. 그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소음들을 선별했다. 새벽 늦은 시간의 쿵쿵거림, 전등이 흔들리는 영상, 아이들의 통제 불능한 발소리, 부부 싸움 소리. 민주는 각 파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순서를 배열하며 5분짜리 증거 자료 영상을 만들었다. 영상 편집 툴을 다루는 것은 익숙지 않았지만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영상의 시작에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자막을 넣고 각 소음 클립이 재생될 때마다 날짜와 시간, 데시벨 수치를 명확하게 표시했다. 마치 뉴스 다큐멘터리를 만들듯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구성을 위해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었다. 그의 감정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 증거 자료는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전달해야 했다. 냉철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밤샘 작업 끝에 완성된 5분짜리 영상 파일을 재생하며 민주는 숨을 죽였다. 영상 속에서 천장의 전등이 흔들리는 모습과 함께 끔찍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했다. 100마디 설명보다 단 30초의 영상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무력감이나 절망이 없었다. 단지 싸움에 임하는 전사의 고요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좌절이 이 5분짜리 영상에 응축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의 침묵의 외침이자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는 결전의 날을 기다리며 편집된 영상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다. 완벽해야 했다. 조금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리는 날. 민주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위치한 회의실은 생각보다 많은 입주민들로 북적였다. 335 모여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 사이로 민주는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들이 테이블 상석에 앉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여러 안건들이 순서대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층간소음 안건이 상정되자 회의실 내부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서로에게 귓속말을 건네거나 민준과 윗집 부부를 번갈아 쳐다봤다. 민주는 윗집 부부가 먼저 회의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몇 번 불려오면서도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찌푸린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관리소장이 층간소음 안건을 상정하자 뜻밖에도 윗집 남편이 먼저 손을 들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되어 있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윗집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다. 저희도 정말 힘듭니다. 아랫집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밤마다 천장을 두드려서 저희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고 매트도 다 깔아놨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윗집 아내가 옆에서 거들었다.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 계속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고 있는데 저희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마치 저희가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함께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교묘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연극처럼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했고 몇몇 입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어린아이 키우는 집이 힘들지 너무 예민하게 구는 아랫집 때문에 골치 아프겠네라는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회의실 분위기는 민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민준은 그들의 말을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윗집 부부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의 100마디 변명과 연극 같은 호소를 듣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을 이 영상 하나로 끝낼 것이다. 윗집 부부의 이야기가 끝나자 관리소장이 민준을 향해 발언권을 주었다.
민준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어떤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다. 윗집 부부처럼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회의실 앞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민주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미러링 기능을 활성화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준비한 영상을 재생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민준의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장면은 민준의 방 천장을 비추고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천장이 담담하게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삽입된 자막이 나타났다. 2025년 12월 5일 새벽 2시 17분. 윗집 층간소음 기록. 그 문구가 사라지기도 전에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민준이 매일 밤 듣던 끔찍한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충격음이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소리의 크기와 강렬함에 몇몇 입주민들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거렸다. 이어서 영상은 새벽 1시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스크린에는 천장의 전등이 지진이라도 난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이 재생되었다. 전등의 흔들림과 함께 아이들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와 타타탁 하는 발망치 소리가 뒤섞여 회의실을 채웠다. 그 소리는 윗집 부부가 아이들을 야단치며 조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통제불능의 소음이었다. 민주는 마치 영화 감독처럼 각 소음의 강도를 조절하여 배열했다. 가구 끄는 소리, 무언가 무거운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새벽 늦게까지 이어지는 어른들의 발자국 소리와 흐릿한 말다툼 소리까지. 5분짜리 영상은 민준이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지옥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소음만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입주민들의 표정은 경악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민한 아랫집의 불만 정도로 여겼던 그들의 인식이 서서히 그리고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점차 윗집 부부에게 쏠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평을 토로하는 민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눈빛은 의심과 비난으로 변해갔다. 이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라면 민준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매일 밤 이 끔찍한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는 사실에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함께 윗집 부부를 향한 분노가 피어났다. 윗집 부부는 스크린에 재생되는 영상과 소리를 보며 점점 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처음에는 당당하고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의 표정은 점차 일그러졌다. 그들의 거짓말과 변명은 영상 속 충격적인 소리와 흔들리는 전등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입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들에게 꽂히자 윗집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윗집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5분간의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묵직하고 불편한 침묵. 먼저 입을 연 것은 입주자 대표였다. 자, 이제 누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할 말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윗집 부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주는 조용히 스크린을 끄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희열이나 승리의 감정 대신 고요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증거로서 말했고 증거는 가장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무너졌고 그들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주는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날 입주자 대표 회의는 윗집 부부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입주자 대표는 윗집에게 즉시 소음 방지 매트를 추가 설치하고 아이들에 대한 야간 통제 및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다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법적 조치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다. 윗집 부부는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은 이전의 당당함 대신 패배감과 수치심으로 움츠러들어 있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민준에게 몇몇 입주민들이 다가와 위로와 함께 미안함을 표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난 몇 달간 그를 짓눌렀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해방감과 함께 고요한 만족감이 차올랐다. 그날 이후 민준의 집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밤 10시가 넘으면 천장 위에서 들려오던 쿵쿵거리는 소리나 아이들의 고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가끔 아주 미세한 생활 소음이 들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 소리마저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금세 잦아들었다. 마치 윗집이 그의 존재를 의식하며 모든 행동에 조심하는 듯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부부를 마주칠 때면 그들은 언제나 민준의 눈을 피했다. 고개를 숙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그와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이전의 당당함이나 적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공동체의 비난을 감당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벽하게.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상쾌하게 눈을 떴다. 더 이상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회사 업무에도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이전처럼 편안해졌다. 퇴근 후 그의 안식처로 돌아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소소한 행복을 되찾았다. 천장을 올려다봐도 더 이상 공포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그는 분노 대신 이성으로 말 대신 증거로 싸워 가장 조용하고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의 손에 들렸던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평화를 되찾아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제시함으로써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민준은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집은 진정으로 그의 안식처가 되었다. 층간소음이라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앞에서 한 평범한 직장인이 자신의 지혜와 끈기로 어떻게 평화를 되찾아냈는지를 보여주며 길고 길었던 그의 전쟁은 비로소 막을 내렸다.